그래서 한국은 잘 선방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다음 이제 미국은 지금도 그거 너무 잘 밝혀지고 있지만 미국은 내부가 매우 복잡하고 좌충우돌하는 상태입니다. 최근에야 정반 합으로 정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상태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중국 사랑 친중 세력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의 파퓰리즘 반중 미중 대립이 치고 올라갔죠. 깨졌죠. 그래서 그러나 트럼프 자체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략의 핵심 지렛대 혹은 핵심 주춧돌은 뭐냐면 석유와 가스를 과잉 생산해서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어라예요. 그러면 중동도 잡히고 러시아도 잡힌다. 그러니까 중동과 러시아가 잡힌 상태에서 중국을 관세로 때리면 된다. 그러니까 석유가스 과잉 생산 플러스 대중관세 이게 트럼프의 주춧돌이에요. 트럼프 정책에. 근데 가만히 그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세상에 그럴 리가 없죠. 어떤 한 업계에 공급 과잉을 시켜가지고 세상을 바로잡는다. 그게 그렇게 쉽게 단선적인 게 아니죠. 또 그 업계라는 게 보통 업계도 아니고 지난 50년 이상 전 세계의 석유가스 질서를 감당해온 페트로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 사람들이 이 질서를 책임지고 감당을 해온 그 업계라고요. 미국 같으면 이제 쉐브론, 그 엑슨모빌 뭐 이런 데들이죠. 그럼 거기가 다 망해야 되냐 이거지. 말이 뭐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게 그 트럼프의 미중 전쟁이나 이 기본 틀은 유지가 되면서 그거를 제가 말하는 새로운 세력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반응형이라는 거는 현지의 변화, 현지의 분위기가 무르익든지 혹은 무르익을 수 있는 치밀한 작업을 하든지 혹은 러시아나 중국이 발작하도록 푹푹 꾸준히 자극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발작을 하든지 아니면 현지 스스로가 무르익든지 그 발작에 의해서 전쟁에서 침공을 받고 우크라 사람들처럼 이 국민 어떤 정신이 확 각성해서 달아오르든지 그러한 상황이 돼야 어떻게 미국이 움직여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잠옷 수동적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형이에요. 제가 말한 Reactive Global Leadership. 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고 음흉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레알 폴리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아마 정보계통, 국방부, 국무부의 브레인들일 거예요. 그런 언저리 쪽으로 학계까지. 그럼 이거는 이제 트럼프 때랑 다르거든.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일반적인 경향도 아니고 미국을 강화하자. 미국 공화국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네오콘 성향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무찌르고 거기서 미국의 힘으로 현대국가 만들면 잘 돼 뭐 이런 식의 단선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최근에야 형성 중인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박 대통령 당시에는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험한 사람이죠. 힐러리 굉장히 험한 사람이죠.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 오바마나 힐러리가 박 대통령 어떻게 봤을까? 저는 두 가지 명제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봐요. 우선 하나는 야 중국은 우리가 다뤄. 근데 왜 당신이 나서서 중간에서 껄쩍껄쩍거려. 걸리잖아. 걸치작거려. 두 번째는 휴전선이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라고만 생각하셔? 아니야. 휴전선은 미중 사이의 경계선이야. 근데 왜 당신이 나서서 우리랑 얘기도 없이 참수부대 운운하고 북한 주민 전면 자유화를 선언해.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의 움직임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요. 저 원의 중앙이 박 대통령이 취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 달이 되겠죠. 그때부터 약 2년 반 동안 2015년 9월까지 박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달렸어요. 2015년 9월이 언제냐면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뭔가 깊게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막 이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계속 이어지니까 2015년 9월부터 확 미국 쪽으로 가요. 그래서
불과 6개월 사이에 그 싱하이밍도 저 얘기하잖아요.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자기들로서는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앙일보의 그 윤석열 당시 정치 선언한 이제 후보도 아직 아니죠. 그 윤석열 총장이 가치동맹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반박한다고 글 써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2016년 2월이 이제 사드 배치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미국과 같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저기까지 갔으면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참수를 엄청 내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2016년 10월이 되면 북한 주민 전체의 자유화를 선언한다고요. 다른 차원으로 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과 갈라서게 됐다라고 보고 그것이 음으로 양으로 탄핵에 작용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값비싼 교훈을 얻죠. 논리적으로는 옳죠. 북한 참수해야 되고 북한 주민 다 우리 쪽에 오세요라고 tear down this wall. 그러니까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1987년에 그 어디죠? 저기 베를린 장벽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부 자유의 품으로 오세요. tear down this wall. 이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그것과 같은 얘기를 한국 대통령이 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문제 없죠. 근데 논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지정학적으로 바른 노선이냐 이거예요. 그 두 개로 구별하는 고통을 우리가 지난 탄핵 이후에 한 5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당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요 눈이 조금 생긴 거예요. 조중동은 이런 눈을 채택을 안 하니까 우리가 조중동 뭐 웃기는 거짓말만 하고 있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의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은 이런 눈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인구의 5%, 10%, 1%, 0.5%가 이런 눈을 1%, 0.5% 이거 작은 숫자 아닙니다.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저쪽은 아직도 처져 있는 거죠. 조중동은. 그래서 이게 둔한 척하고 좀 얼빵한 척하고 어리숙한 척하고 좀 엉금엉금 움직이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 우리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 막 달아올라가지고 펄쩍펄쩍 날뛰어봐야 누구 믿고 날뛰냐고. 바이든 믿고? 치매? 카말라 해리스 믿고? 깔깔 꽃뱀 믿고? 린즈 그레함 믿고? 멘데스 믿고? 펠로시 믿고? 안 그래요. 거기 또 어떻게 바뀔 줄 몰라. 그러면 일본을 믿고? 대만 민진당을 믿고? 아니죠. 우리는 둔한 척 이러면서 가도 돼요.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까지 떠들면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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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독사가 소리 지르면서 사람 뭡니까? 우리가 사자가 어흥 하고 울지만은 그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거나 싸울 때 우는 거지 밖에 먹이 사냥할 때 사자가 소리 지르면서 사냥해요?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왜 그러면 우린 존재 자체가 이미 그 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저 자신한테도 물어요. 이런 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했나? 지원한 적 없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기여한 외부 국가는 어디야? 한국이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그 폴란드의 공백을 한국에 메워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아무리 빨라도 지금 요번에 쓴 무기 다시 재충전해서 다음번에 사고 칠 만큼 힘을 되찾는데 3, 4년 걸려요. 그 3, 4년 동안에 한국산 무기 왕창 들어가서 딱 체제 잡을 수 있으니까 폴란드가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거죠. 한국은 직접 지원한 적 없지만. 세 번째, 이 같은 치명적 역할을 하고도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는 나라 있을까? 없어요. 한국 외에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한 번도 나서서 러시아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규탄을 하고 뭐 러시아 보이콧 운동을 정부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저기 무슨 저기 뭐야 그런 그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데 그냥 슬슬해서 푹 하니까 러시아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체급이 된 거예요. 아주 살벌한 코브라 같은 존재예요. 살모사. 물리면 죽는다고. 그 상대방은 그냥 안 건드리고 슬슬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타이완도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타이완과 지지를 내세우며 중국과 한판 붙겠다고 한 적 있나요? 전혀 없죠. 아유, 뭐, 싶어요. 내 가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중국을 따돌리는 그런 동맹은 아니죠. 네,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는 가입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우리 타이완 침공합니다. 하나의 중국입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악을 쓰는 그 노림수는 뭐냐 이거예요. 타이완 침공 못해요, 쟤들. 한반도 영구분단이라니까요. 중국의 노림수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짓고 있는 거야. 우린 또 그거 모른 척 하면서 아, 중국이 필요하면은 우리 중국을 따돌릴 생각 없어요. 반도체 계속 중국으로 나가야죠.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또 거꾸로 한국이 나날이 군사력이 강화되고 나날이 군사 기술이 강화되고 나날이 군수 산업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이러고서 있는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도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같은 건데.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먼저 도발한다면 그럴 일 없지만 침공한다면은 여기서도 바로 문제 생겨요. 이 저기 뭐 한반도 서해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게임인데 이게. 또 거꾸로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한반도 급변 사태 때 혹은 선제 공격에 의해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온다, 진입을 한다. 거기에 대한 경고탄을 타이완을 내세워서 그 관역에다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 사례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점잖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요. 취포 사례도 똑같죠. 두 가지만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우선 첫째, 취포 4개 나라 중에 제일 센 놈 누구야? 우리네.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예요. 그다음에 중국이 어떤 인류가 공분할 지금 러시아급의 어떤 그런 일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완 침공과 같은 그런 일을 벌였다. 중국이. 그러면 그런 결정적인 국면에서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모든 칩 공급 중단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군말 없이 바로 실행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아니라 우리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중국한테 칩 줘야죠. 우리가 뭐 중국을 완전히 왕따 시키려고 칩포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정 알아, 중국 애들. 그래, 더 겁나죠. 야, 이거 만만한 놈들 아닌데. 우리가 이 전략, 굼뜬 척하고 어리숙한 척하고 느물느물하고 온유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가 됐을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군사기술과 군수산업과 군사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회 전체가 궁극주의화되는 게 아니라 밀리터리스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뿌리 자체가 민간의 첨단 기술과 그리고 이 건강한 K-웨이브 문화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중문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 성찰과 그다음에 지식인에 의한 담론으로 성숙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가 한 걸음 올라설 때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